오늘 하필 날짜도 12월 12일인데 우리 K 증시가 12.12에 12 털리고 하락했습니다. 문제는 뭐 누구나 다 뻔히 아는 대로 목요일 새벽 4시에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둔 12월 FOMC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죠. 근데 이미 이번 12월 FOMC 금리 인상 폭 0.5%포인트 이렇게 나올 확률이 거의 심리적으로는 99%고 그 다음에 패드워치에 보면은 75% 현재 금융시장에 반영이 돼 있고요. 솔직히 이것도 매우 짜게 쳐서 저렇게 4분의 3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지. 솔직히 이번 12월 FOMC 결과 맞추기 퀴즈는 진짜 난이도 상중 하 중에서 거의 하에 속한다고, 그 정도로 쉽다고 다 얘기했잖아. 저번에 참 여성 최초 노벨상 수상자 겸 우라늄 추출에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성공한 사람 이름, 그 정답이 이제 퀴리 부인이었는데 이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비슷한 관점에서 좀 질문은 거창한데 보기를 보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퀴즈를 또 하나, 보통 월말, 분기말, 연말 이렇게 뭐 말에 월가 트레이더들이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을 추가로 매수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할까요? 꼭 보기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1번 윈도우 재부팅, 2번 블랙 위도우, 3번 윈터 타이어, 4번 참깨 드레싱, 5번 윈도 드레싱. 근데 이런 난이도 하급의 이런 재료 하나로 지난주 내내 빠졌던 증시가 오늘 한 주의 첫날부터 또 하락했다고? 1차적으로는 뭐 환율 상승에 외국인들은 기계적으로 한국 주식 내다 파는 그런 전형적인 하락장의 리액션이 나온 건데요. 여기에는 점점 더 어떤 신경쇠약의 상태, 심지어 노이로제까지 보이고 있는 월가 금융사들의 절박함이 지금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죠. 원래 사람이 좀 기가 허하면은 헛것을 보고 막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은 갑자기 JP 모간이 정말 이게 전망이라고는 도저히 쳐줄 수도 없는 괴상한 헛소리를 퍼뜨리고 나섰는데, 아니 JP 모간이 진짜 무슨 여기 K 마바라도 아니고 미국 연준 있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창설되기 전에 여기가 사실상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던 그 모간 은행의 전신이거든요. 그 모간 은행이 이제 모간 스탠리하고 JP 모간 이렇게 둘로 나눠진 거고, 그 중에서 모간 스탠리는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 한창이었던 그 2008년도 가을에 일본 미쓰비시 UFJ가 인수를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이 JP 모간은 현재 자타공인 월가 대표 선수인데 여기서 도대체 뭔 헛소리를 했냐. 자, 이번 12월 FOMC는 이미 사실 다 스포일러 때문에 그야말로 다 망친 거나 마찬가지고, 대신에 내년이 문제잖아요. 내년 하반기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6.5%까지 올릴 수 있다고. 이게 지금 월가 대표 선수 JP 모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아니, 미국이 기준금리가 6.5%가 되면은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최소 5%고, 그럼 대출금리 두 자릿수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귀신 같은 소리는 어디서 튀어나왔냐 하면은, 만약에 연준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경우에 금리 상한선을 기존 5%에서 5.25% 이것도 지금 올리는 건데 그걸 6% 위로 올리는 것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럴 확률이 현재로서는 4분의 1 이상인 28%라고 JP 모간이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0년대 그 닷컴 버블 당시에 연준 기준금리가 실제로 6.5%였대요. 당시 연준이 여러 가지 수단을 총동원해가지고 자산 버블을 잡으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결국 백약이 무효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금리를 상한선 완전히 그냥 극한까지 올려가지고 결국 주식, 채권, 신용을 포함한 모든 자산 가격의 어떤 수요 파괴를 당해가지고 결국 인플레이션이 마지못해 때려잡힌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이런 개같은 전망을 근거로 댔습니다. 그것도 JP 모간에서. 이 대상으로 가장 좋은 케이스 스터디가 뭔지 아세요? 바로 야후 아시죠? 야, 진짜 2000년대 초반 그때는 정말 지금의 구글 더하기 페이스북 더하기 유튜브 더하기 이베이 더하기 아마존 다 합친 위상이었는데, 근데 뭐 당시라고 해서 경쟁자가 없었느냐? 아니고요.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뭐 프리첼, 라이코스, 싸이월드 뭐, 그리고 미국에는 별거 뭐 다 있었죠. 근데 아무튼 이 야후가
1996년에 상장해가지고 닷컴 버블 직전까지 2년 만에 주가가 600% 올랐어. 그런데 저렇게 연준에서 저놈의 야후를 시범 케이스로 때려잡아야 버블 꺼진다고 그러다가 결국 주가도 2000년 1월 3일 날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그 뒤로 완전히 그냥 계단식으로 날아가다가 결국 상장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Don't fight the Fed 이 말이 또 한 번 월가에서 회자가 된 계기가 바로 야후가 희생양이 됐다. 다음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의 CIO 팀 하예스는 올해 연준 금리 인상 그 단 하나만으로 나스닥이 27% 빠졌는데 내년에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춘다고 해도 V자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그러면서 내년에 기껏해야 한 10에서 15% 정도 그 정도 반등한 그 나스닥 12,000선까지 회복되는 그런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근데 27% 빠지고 15%가 오르면은 하락한 거 한 절반 이상은 만회한 거다. 이렇게 보세요. 절대 아니죠. 27%가 빠졌으면은 37%가 올라야 본전입니다. 왜? 원금이 쪼그라들었으니까. 상승률이 더 커져야 그걸 만회를 하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30% 빠졌다? 그럼 똑같이 30%만 오르면 원금이다? 아니죠. 43%를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반토막 나가지고 50% 마이너스다? 그러면 100%가 올라야 본전이라고요. 이런데도 뭐 주식이 복리의 효과다? 아니 원금 자체가 언제든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자산 주식 투자에 대해서 복리를 갖다 붙인다고? 차라리 그러면 수익이 복리로 나면 손실도 이렇게 복리로 난다고 양쪽 방향을 다 얘기해야지 이 마바라 놈들아. 다음 저의 친정 시티그룹은 내년에 미국이 기어이 경기 침체에 빠지고야 말 것이라고. 그 과정에서 실업률은 현재 3.7인데요. 이게 내년에 5%까지 상승할 것이고 실업자가 최대 200만 명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결국은 고용시장 수요 파괴로 인한 인플레이션 때려잡기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느냐? 그 답을 바로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 겸 현 미국 재무장관이 답을 합니다. 미국의 그 CBS 방송국에 60 Minutes라고 있거든요. 우리 그 K사에서 그 뭐 프로그램이랑 이름부터 컨셉까지 다 똑같아. 뭐 누가 오리지널이냐? 그 뭐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 K사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고요? 밖에 추적추적 비는 내리는데 대기 손님 60분. 이거. 더 이상은 힌트 못 드립니다. 하여튼 그 CBS 60 Minutes에 그 출연한 옐런이 말하기를 내년에 미국 인플레이션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장담하듯이 말했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경기 침체로 물가 잡는다 이 소리야. 내년에 인플레이션 확실하게 떨어진다, 크게 떨어진다. 이게 바로 성장 떨어지고 침체 강도가 커질 수 있다. 이런 경고죠. 반면 아직도 산타랠리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자. 그런 의견도 아직 월가에 지탱이 되고 있는데 월가 헤지펀드 중에서 사토리 펀드라고 여기는 이제 최소 투자 금액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억 5천 이상부터 수신을 받아주는 그런 그야말로 사모펀드인데 여기 설립자 댄 나일스는 먼저 내년 2023년 S&P 500 지수가 3,500도 깨고 직전 저점 3491포인트 이거를 다시 테스트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면서 그럼에도 올해는 그래도 어쨌든 산타랠리는 찾아올 것이다. 근데 그 산타랠리 이후부터 뉴욕 증시는 전저점을 깨러 내려가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산타랠리 때 오르면 작년하고 똑같이 바로 팔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현금 챙기고 떨줍 찬스만 노리자 이거죠. 이거 이제 우리 코스피로 보면은 직전 저점이 2140포인트거든요. 이거 내년에 한 번 더 깨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럼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내년 증시 상저하고 공통적으로 다 외치고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거꾸로 상고하저가 되는 게 아닌가. 왜? 내년 초에 상저 만들려고 쭉 내려가는데 다들 요거 예상했다. 그래서 고세를 못 참고 전부 달려들어가지고 저가 매수로 들어올리면은 상저가 상고가 되고 그러다가 하반기 들어서 앞에 이제 상저가 상고로 바뀐 거. 그건 난 모르겠고 하반기 오르면 또 팔아가지고 그때는 무조건 수익 챙긴다. 이렇게 다들 별로고만 있으니까 당연히 조금만 올라도 매물이 막 쏟아지면서 결국 상저하고가 상고하저로 상황이 뒤바뀔 수 있다. 그게 시장이다. 근데 이런 시나리오도 역시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측 가능하니까 진짜 모르겠네. 선반영의 선선선 반영은 도대체 뭘까요?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K 증시. 이 얘기 나오면 이제 또 뭔가 좀 미개한 그런 사례가 나올 건데
지난 오스템 임플란트 그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1148억 원 추징, 그리고 무기징역의 형량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경제범죄 치고는 법정 최고형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뭐 근데 소문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시켰다, 배후에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오스템 대주주가 자꾸 회사 돈을 자기 맘대로 빼다가 여기저기 투자하고 막 그러는 게 못마땅해가지고 이 경리 담당자가 아예 대주주가 회사 돈에 손을 못 대게 하려고 그렇게 다른 데로 잠깐 옮겨놓았다가 이게 횡배로 걸려들었다는 그런 루머도 있고. 하여튼 근데 이렇게 상장사 자금 90% 횡령한 경제사범의 무기징역이라고 하면은 정말 피땀 흘려서 모은 우리 근로소득 다 갖다 말아먹은 마바라들은 적어도 그동안 먹은 증권사 거래 수수료, 회원가입비, 책 인세, 온라인 강의 회원가입비 이런 거 좀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말 나온 김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 JP 모간으로 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투자자 미팅 결과를 토대로 코리아 인터넷 섹터에 대한 분석 자료를 냈는데요. 먼저 네이버 투자 의견 중립, 카카오 투자 의견 중립. 우리는 투자자들이 향후 몇 달 동안 우리의 견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감지했다. 네이버에 대한 오랜 카카오 비교 우위의 그런 투자 심리가 내년 2023년 수익에 대한 하방 리스크를 제한해주고, 또 2023년 잠재적 영업이익률 회복에 대한 기대에 긍정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시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 JP모간 측에서는 내년 수익에 대한 하방 리스크 제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바로 내년에 영업이익률 회복된다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하여튼 그래도 네이버의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완화되고 있음을 감지했다고. 다음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는 중립. 특히 헤지펀드를 비롯한 많은 투자자들이 11월 이후 카카오페이가 의욕적인 반등을 나타낸 데 대해서 놀랍다 라고 하지만 동의는 못한다고 해요. 지속적인 매크로 환경에 대한 역풍,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핵심 비즈니스, 이를테면 뭐 페이먼트, 그리고 대출 중개, 그리고 MTS 이런 분야의 경쟁 심화를 감안하면은 우리는 점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공매도 지령 아닌가. 그 다음 K 인터넷 게임주에 대해서는 먼저 크래프톤은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약세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지만 펍지 모바일의 잠재적인 수익 안정화가 핵심 모멘텀으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다음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아직도 중립. 그리고 넷마블하고 펄어비스는 둘 다 언저웨이트, 비중 축소 이렇게 본다고.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뉴욕에 유학 중인 우리 K 이커머스 기업 쿠팡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입니다. 비중 확대. 우리는 쿠팡의 장기 마진, 성장 전망에 대한 투자 심리가 3분기 포함 3분기 연속으로 실적 전망치를 돌파한 후에 현실에서도 크게 개선되었음을 감지했대요. 뭐 이렇게 감지를 많이 해. 감지덕지도 아니고. 일단 4분기 모멘텀 재둔화 예상도 있지만 롱텀, 우리말로 장기적 관점에서 쿠팡의 광고 수익 기회가 올해 6%에서 장기로 12% 이렇게 마켓 쉐어가 2배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내년에 지속적인 수익 상향 수정이 현재 주가에 비하면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본대. 그래서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우리는 내일 저녁에 CPI 발표를 보고 그 다음 목요일 새벽 4시에 연준 12월 FOMC 결과를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데, 뭐 이미 연준 임원들은 이 CPI를 솔직히 미리 다 받아봤겠죠. 그거 토대로 지금 회의 준비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고, 요즘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 비롯해가지고 연준 임원들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관계가 진짜 이런 얘기 좀 죄송하지만 진짜 망나니 남편하고 매 맞는 아내처럼 점점 더 이상한 심리적 관계로 얽히고 있어요. 그렇게 맨날 손찌검 하다가 하루 통닭 사들고 들어가니까 그걸 또 그렇게 고마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근데 그 통닭도 결국은 친정엄마가 내가 평소에 준 용돈 그걸로 김서방한테 사가지 가라고 보낸 건데 그것도 모르고 결국 그러다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텐데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통닭 한 마리 때문에 모든 걸 거기다 다 의탁을 하는 거예요. 지난 제롬 파월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발언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여튼 지난번에 연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말 꺼냈다가 다시 요즘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장난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제롬 파월이 안면 바꾸면서 지금 앞에 말한 그 포식자의 역할 놀이 이런 거에
그 제롬 파월이 지금 푹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비롯해가지고 다른 연준 임원들도 그동안 일관된 메시지를 시장에 전송을 해왔는데 그게 자꾸 우리한테 큰 기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카톡도 친구하고 이렇게 쭉 대화 막 하다 보면은 한 줄 통째로 놓치고 나중에 이런 게 있었네 하고 한 줄 아예 통째로 날아가고 놓칠 때가 있잖아요. 뒤늦게 알아차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대신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높으니까 추종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도 역시 파월하고 비슷한 입장으로 속도는 늦춰도 된다. 그 대신에 섣불리 금리 인상 중단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거 실수하는 것이요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속 75km로 달리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어. 그렇다고 브레이크도 안 밟어. 그냥 아무것도 안 밟고 놔둬도 차가 계속 가지 후진을 하는 게 아니다. 관성으로 한동안은 더 달리게 된다. 이걸 왜 이해 못하냐 이런 표현이죠. 다음 연준 내 매파 행동대장 제임스 블라드는 금리 상한선 7%이 언급을 제일 먼저 꺼내든 연준 임원이고요. 내년에도 상반기에 금리 인상 거기서 마무리해서는 안 되고 내년 연말까지 금리 계속 올리고 내후년 2024년에도 금리 인하는 기대도 하지 말라고. 다음 이번 12월 FOMC에 대해서 제일 현실적인 스포일러를 던진 사람이 닐 카시카리, 그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인데 이 사람은 12월 점도표가 9월보다 쭉 올라가 있을 것이다. 지금 미국 고용지표 보면은 여기서 금리 더 올린다고 못 버틸 그런 저질 체력이 이미 아니다. 굉장히 스트롱하다. 금리 과감하게 더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 때려잡을 수 있다. 그게 우선이다. 이렇게 최근에 정리를 했죠. 아마 이 사람들의 입장이 갑자기 이번 12월 FOMC에서 딴소리로 뒤집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공통적으로 이 연준 임원들이 동의하는 사항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다. 그리고 미국 고용 이거 진짜 강력하다. 그 대신에 약간 봐준다고 하면 속도 조절론이 왜 나왔냐 하면 인플레이션이 일단 정점은 지나고 꺾이는 국면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하나 추가된 입장이 있다면은 그게 내년 2023년은 적어도 올해만큼 이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필요 없을 것 같다. 요 정도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정도라고. 자, 이제 연준 얘기는 너무 좀 지겨우니까 그냥 목요일날 결과 나오면은 어차피 그때 다 알게 될 거. 어차피 주식시장은 예측보다 대응이잖아요. 대응의 영역으로 그날 나오면은 보기 싫어도 보고 알게 될 거니까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 오늘도 영상의 긴 관계로 영상을 두 편으로 쪼개가지고 쪼개기 상장 업로드 하겠습니다. 우리끼리니까 의리로 한 편 보셨으면 두 편 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